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차 마무리 핵심 정리 특강을 할 건데요. 본서 왔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원래 그 타과목 마무리 특강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과목당 2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강이고 아마 추측컨대 좀 보충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회 6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6강으로 진행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다 날리고 하거나 아니면 후루루룩 해가지고 스피드로 속랩으로 가거나. 자,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학원 측과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번 특강은 근로기준법 파트를 우리가 3강 그리고 노조법 파트를 3강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제가 전주에 했던 부속법령 특강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여러분의 학원 측에 문의를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강으로 놓은 파트를 다 끝내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이 마무리 특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뭐는 뭐고 해서 빠르게 그냥 OX 지문 같은 거 체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론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원성 인정 여부인데 법원성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첫 번째 여러분들 자치규범도 우리가 법원성이 인정된다. 자치법규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 아이로 협약 중에서 유일하게 빠진 게 있죠. 그게 뭐다?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강철은 단단하니까 아이로 협약 중에서 유일하게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비준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판례와 행정에서 이것도 역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용으로 여러분들 관행이 법원성 인정되는가 여부에 관련돼서 규모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또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 무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라면 이때는 근로계약 내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법원 적용 일반 원칙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은 전제가 법원에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법령과 아래쪽 법령 이게 있고 신법과 특별법은 이거는 동의 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동의. 같은 위계가 안에 있어서 그거를 먼저 전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원칙은 간단하게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한다 이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 효력을 부정하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 효력을 부정한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명백히 반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법 우선 원칙은 우리가 개정법이 우선하겠다 이거죠. 최근에 개정된 법이 우선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특별법 원칙은 우리가 구체화된 법이 일반적인 법보다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특이한 법 원칙으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2차로 가시면은 제가 좀 많이 비판을 하니까 그 부분은 논의하시고 여기서는 1차형으로 OX만 갑니다. 자,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요. 노동법 교수님들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만일에 유리하다라면 이 하위법을 먼저 적용하겠답니다.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례는 우리가 단체법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체법과 취업규칙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법을 불리하게 변경했어요. 이때 당사자 합의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취업규칙과 우리가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내용. 그래서 연봉제를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분립변경을 통해서 도입했을 때 종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신 판례 내용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근로권리입니다. 근로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헌법 32조에 있는데요. 일단 틀리라고 내는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자, 모든 국민은요. 근로권리와 근로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보시면요. 근로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하는 거고요. 근로의무는
그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합니다. 즉 근로 권리와 의무는 모두 법률로 정하는데 권리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일하긴 싫죠. 그러니까 나 일하기 싫어. 일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면 다수결로 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의무는 민주주의 원칙.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할 자리의 권리는 사유권적 성격을 띠지만 일할 환경의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이거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요거죠. 요렇게 잘못됐어요. 자, 외국인은 일할 자리와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왕이 제공한 근로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근로 권리는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이지 국가에 대해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별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무와 관련돼서요. 자, 최저임금법은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시행 의무예요. 얘는 시행 의무. 근데 여러분들 적정임금 시행되고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적정임금은 우리가 노력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증지 그리고 적정임금은요. 우리가 시행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다. 최저임금은 시행되고 있다. 시행의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성과 연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헌법상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딱히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살기에 좀 빡빡했을 거야.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서요. 신체 장애자, 질병자, 노령자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4조에 따라가지고 이건 32조고요. 34조에 따라가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과 연수자는 헌법상 특별보호, 국가유공자는 헌법 32조에 따른 근로기회 우선기회 부여,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우리가 34조에 따라 가지고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이거 기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근로자와 사행자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개념은 다 아시겠죠? 근로자는 직업 종류 관계없죠.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근기법상 근로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업 종류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종, 고유 형태 불문하고 있고요. 정신노동, 유체노동 불문합니다. 공무원도 특별 권력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될 뿐이지 근로자의 지위는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 자체의 영리, 비영리도 불문합니다. 사업의 접법 여부도 불문하고요. 사업 계속성 여부도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자, 판단 2차에서 많이 중요한데요. 1차 용어로는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계약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뭐로 본다?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PPT에 다 안 들어가니까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했는가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징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징표가 있죠. 저 수업에는 이제 종사 보관기라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징표 중에서 특히 Q 기소장, 그래서 취업 규칙,
그리고 기본급 적용 여부, 그리고 소득세 징수 여부, 자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래서 두 문자로 Q, 기소장이라 말씀드리는데, 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를 이용해서 의무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부정된다는 점만으로 근로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업주, 두 번째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도장 찍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는 이거는 대표, 그리고 기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실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를 사업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근로계약상 그 당사자.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의 기업체도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판단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해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고요. 자 사업주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사업 경영 담당자는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직접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관리자와 이익 대표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떤 직급이나 직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사용자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은 상대성인데, 이 중간 관리자는 자기 아래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을 가지지만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용인데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1차에서. 자, 우리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는데, 이 묵시적 근로관계는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인 거죠. 그래서 3자 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와 원고용주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피고용인이 이제 여러 가지 징표가 있죠. 이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경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복적인 것에 불과하고, 동시에 제3자와 피고용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고요. 노무 제공 상대방이 제3자이고 임급 지급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라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넘어가셔서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빈출되는 내용인데, 요거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자, 먼저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적용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아무리 그래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는 법 조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사업장 규모가 5명 이상이다 아니면 미만이냐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봤을 때 5명 이상이면 되고요. 상태적으로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카운팅 될 때 이론 근로자는 포함되지만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파견 근로자다. 자, 그리고 한 번 출제됐는데요. 우리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요.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우리가 근로기법이 적용된다. 자,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기법 적용되고 있고요. 다만 적용되지 않는 자가 있죠. 첫 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 이때 많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가사 사용인.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 안 됩니다. 전체가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경우와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장기에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걸 보시는데요. 여기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빨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휴업수당의 업 동그라미, 법정 근로시간의 시 동그라미, 가산수당의 가 동그라미, 연차휴가의 연 동그라미, 생리휴가의 생 동그라미,
그리고 취업규칙은 논해하고 취업규칙의 취,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이, 그리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자 이건 연계하고 그리고 구제의 구. 자 그래서 보시면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하겠습니다.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그래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은요,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법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인데요. 우리가 근로기준법보다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분 효력을 다 무효로 하고요. 그리고 무효로 된 부분은 뭐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벌칙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근로계약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대해서도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벌금형이 처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주도 우리가 벌금형을 처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근로감독관 제도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소속이 어디다? 고용노동부고요. 그리고 그 소속 기관인 이제 노동지청에 이제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고요. 자,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의 현장 조사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장부와 서류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근로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그쵸?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염이 감염될 가능성이 큰 질병 등의 어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근로감독관인, 의사인 근로감독관이 있고요. 자, 또 근로감독관이 자기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 검진을 할 수도 있어요. 검진권도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치사한 문제인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근거가 뭐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부에 관한 법률. 이걸 한번 출제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감각으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근로감독관은 경찰관이 아니야. 경찰관이 아니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뭔가 경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무슨 특별한 법 이렇게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 범죄 은폐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의무는요. 비밀 준수 의무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는 해당 직을 그만둔 때도 적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만일에 봐줬다. 그러면 좀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할 건요.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노조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그래서 동일한데 자격정지와 관련돼서는요. 좀 특이하죠.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년 이하 자격정지가 아니라 5년 이하 자격정지.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보고 의무인데 여기 보시면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이 뭐하면 요구하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했을 때 그때 보고하고 출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법령 개시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는 근기법 그리고 근기법에 따른 근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 내용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추어 두어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자치규범도 법규로서 효력이 인정되니까 해당 근로자가 지키려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는 가끔 빈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자 명부 그리고 임금 대장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를 좀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한다. 삼성, 현대 숫자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못해. 사업장별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서류 보존 기간은 모르면 3년입니다. 모르면 3년. 자, 그리고 여기 꼭지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주의점인데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기간이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는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임금 대장과 관련돼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돼.
다만 임금 대장 안에 있는 신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 가족수당 계산 기초가 되는 등 일정 사항에 대해서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세요. 30일 미만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는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임금 대장을 작성해야 돼요. 다만 디테일한 내용들을 일부 뺄 수 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고요. 또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때 이거 작년 기출인데요. 써야 될 것들 보시면은 신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까지 써요.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자, 사원번호 해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좀 적고, 그리고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임금 지급일, 임금 전체 총액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구성 항목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디테일했습니다. 또 공제할 때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또 해당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종 실지급액이 얼마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자, 이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급여 명세서에 명시하고요. 이때 급여 명세표는 원칙은 서면이지만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류 보존 기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모르면 3년입니다. 3년이 제일 많아. 근데 5년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5년짜리보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서류가 5년이고요. 1년짜리 하나가 있어요. 1년짜리가 고충처리 대장입니다. 자, 그리고 부서법령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사주에 관한 법률은요 10년입니다. 우리 사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회사 주인이 바뀐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사주는 1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는데요. 기산일 한번 출제가 됩니다. 자, 기산일은 간단하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법률 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근로자 명부, 자, 근로자 명부는 우리가 해고, 퇴직, 사망한 날, 자, 이때부터 우리가 3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서, 그러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됐죠? 임금대장, 마지막 임금대장을 기입한 날로부터 3년. 또 고용해고, 퇴직하는 서류는 어떻게다? 해고, 퇴직한 날로부터. 자, 서면합의 서류는요. 당연히 서면 합의한 날부터. 연수자 증명은 18세가 되면 이제 연수자가 아니겠죠? 그날로부터 우리가 3년. 이해가 되셨죠? 자,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입니다. 어려운 거, 이건 난이도가 높죠. 재보상 활용 서류는 우리가 3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자, 재보상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보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3년이면 소멸하는데 소멸하기 전에 우리가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특칙이 있어요. 재보상에 관한 서류는 한 번 출제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증명서인데, 사용증명서는 여러분들 재직증명서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근로자가 이력서 같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청구하면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우리가 적습니다. 모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그리고 자격은요, 일단 최소한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퇴직하고 나서 3년 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포인트예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근로계약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포인트가 뭐냐, 개념 정도는 뭐 아시겠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우리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계약서 성립 요건 내지 효력 요건은 아니고 우리가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이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로계약 체결자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연소자 보호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런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법원성 인정되고 있는 자치규범인 단체박,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여기에 관여된 노사 당사자가 이를 성실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인데, 자, 이 부분은 법률 규정이 없고 다 판례입니다.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진실고지 의무입니다. 진실고지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요.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력서 허위 기재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이 출제가 된 바 있죠. 자, 그래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우리가 해고가 가능할 것인가 관련돼서 첫 번째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이력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합니다. 이거는 업무 능력이 예를 들어서 대졸인데 고졸로 축소한 거죠. 업무 능력이 높은데 업무 능력 없는 것으로 축소해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징계 사유에 해당해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문제 안 일으키고 맡은 일을 잘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관계가 발생한다라면 해고까지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즉 징계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이 경우는 우리가 경력직을 뽑는데 무경력자가 경력직이라고 사칭한 경우에요. 내 능력을 뻥튀기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회사 측에서 의사표시의 취소를 한다는 거죠. 그 경우에 의사표시 취소는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그 취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실제 그 의사표시를 했던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돼서는 미기출인데요.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인정되는 근거는 당사자 간에 경업금지 약정을 했거나 또는 특별법인 부정액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재직 중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신의치사 원칙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자, 다만 이런 경업금지 약정은요, 해당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의무인데요. 사용자 의무와 관련해서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그리고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배회할 그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자, 만일에 의무를 위반하면요, 우리가 근로계약에 파생되는 실효치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만일에 가해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3자 관계인데 파견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 사업주가 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견 근로 관련돼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사용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균등처우입니다. 자, 균등처우는 우리가 근기법상 균등처우가 있고 기간제법상 차별처우 금지, 이게 크게 대별되고 있는데 기간제법상 차별처우 금지는 우리가 부속법령 특강에서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균등처우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차별 금지 사유가 남녀 성, 그리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그래서 성국신사로 되어 있는데 이 성국신사는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이다. 이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차별 금지 영역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자, 차별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 대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했을 때 그때 차별이 되는 거고요. 또 오히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 이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차별 사유는 성국신사인데 이게 예시 규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때 차별 금지 영역은 근로 조건의 하나고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반면에 이제 남녀 고평법은요, 차별 비교 대상 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근로자고요. 그리고 차별 사유는 성별로 열거가 되고 있죠. 특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차별 금지 영역은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다. 자, 기간제법상 차별은요,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시간 선택제와 관련돼서는 통상 근로자, 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파견 근로자가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차별 금지, 차별 사유로는 우리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고 차별 영역은 근로 조건에 한하고 있다.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자의 인권 보장입니다. 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강제 근로가 금지가 되고 있죠. 강제 근로 금지. 자, 그리고 우리가 폭행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때 폭행은 우리가 광업 폭행입니다. 광업 폭행. 광업 폭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형법상 우리가 폭행죄 폭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중간착취 배제인데요. 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즉 법률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정 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영리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되고 있고요. 또 중간이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간착취 배제의 보호 법익은요, 근로자의 경제상을 보장입니다. 취업기회 공정성까지 보호법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실제 취업을 알선해 주려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만 수령을 해버리죠. 그럼 이거 기수예요. 왜? 보호법익이 취업기회 공정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가서 취업기회 공정성을 해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돈만 받으면 게임 끝.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통과할게요. 자, 다음 공민권 행사 보장입니다. 자, 공민권 행사 보장은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 공무직무 수행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시기 변경. 자, 그리고 이 공민권의 예시인데, 공민권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그리고 공무직무는 이제 법령에 따라 공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과 관련된 업무, 이거는 우리가 공적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뭐 개인 재판이라던가 정당 활동, 노조 활동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무급입니다. 공무집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실제 요런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또는 향토 예비군에 따른 동원훈련, 이 기간은 관련법에 따라서 불이익 취급이 금지돼요. 금지. 이거는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인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공민권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서 유급 처리가 될 뿐이다.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최근에 많이 빈출되는 영역입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매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내용 자체가 대상자는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관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최신 그 팁에 나왔던 것 중에 하급자가 여성 그 상급자에 대해서 성추행 같이 좀 뭐 팔뚝 좀 만지고 뭐 나랑 데이트하자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뭐라 하느냐? 야, 나는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 밑에 있는 자야. 여류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거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우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직책상 우위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급자도 상급자를 오히려 성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얘 쪼르는 거죠. 막 뭔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히는데 상대방이 무시해버려. 그럼 어떻게? 이제 근무 환경 자체를 악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괴롭히는 행위가 있고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오히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발생 신고인데요. 알게 되면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자, 사실 확인 조사인데요. 사용자는 확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를 해서 접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연히 회사에서 알 수 있겠죠. 스스로 인지했을 때, 이때도 우리가 반드시 사실 확인한 실태 조사를 이때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 보호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동안에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 근로자가 나 괜찮아. 나 휴직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잘 보세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돼요. 피해자가 원하면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끊습니다. 자, 여기는 실태조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조사 결과 가해 행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환경 변경이나 배치 전환 등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피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제재 조치할 때 그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한번 들어요. 피해 근로자 의사를 듣는다. 피해 근로자 의사를 듣는다는 거는 야, 내가 얘 가해자에 대해서 이만큼 징계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니? 만족해? 이렇게 확인을 하자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불리한 처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고요. 만일에 하면 가중됩니다. 처벌되는 범위가 높아요, 수위가. 자, 그리고 실효성 확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만일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사행자성과 우리가 친척 관계에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행위한 것처럼 우리가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배우자 또 혈족 인척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그리고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이런 조치 의무를 만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자, 또는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해고나 또는 불리한 처우를 직접 해버렸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2차 제재했다. 좀 가중처벌된데 좀 셉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숙사 규칙인데요. 이것들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당연히 기숙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자체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을 하면 안 되고요. 간섭 금지. 자, 또 기숙사 규칙은 작성을 하긴 합니다. 기숙사는 회사 건물 또는 근로자 건물. 회사 건물인데 근로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규칙은 누가 작성해요? 사용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기숙사 규칙을 사용자가 작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이때는 누구 동의를 받는다? 기숙사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요. 또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명부를 작성 또는 통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표가 좀 많은데 일단 일반 근로자로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우리가 일반 만 18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를 볼게요. 우리가 일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할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 자, 그리고 내가 일한 대가로서 받는 임금. 그리고 휴식과 관련돼서 소정 근로 시간의 친구인 휴게 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휴가. 이 내용이 보통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연차 휴가 관련돼서 좀 세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은 구성 방법,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일, 그리고 연차 휴가는 명시하긴 하는데 형식을 뭐로 명시한다? 서면으로 명시하는 거죠. 구두 명시도 명시해요. 아셨죠? 명시가 서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면 명시하면은 교부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때 서면은 전자문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명시사항이 뭐가 있다? 우리가 취업 장소, 그리고 업무 내용. 자, 그리고 10인 이상이면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 규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연소자의 경우에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냥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요, 일반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사항, 일반 근로자 명시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정해지니까 당연히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기간제법과 관련돼서는요, 뭐가 있다? 우리가 서면 명시 의무만 있어요. 이거 출제 오류 될 수 있습니다. 서면 명시. 그냥 명시가 아니라 서면 명시. 교부는 없어, 법조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우리가 작성하면 주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려면 일단 법문상으로는 교부 내용은 없어요. 교부 내용은. 그래서 만일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출제 오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법문상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서면 명시 의무입니다. 교부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서면 명시하면 다 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니까 주말 알바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소정 근로일을 정하죠.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수금, 화목토 그렇게 근로일 정하고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서면 명시 이제 교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대표와 서면 합의로 우리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 단체와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우리가 변경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내용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그때 안에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언제나 교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근로계약 자체는 얘는 유효합니다. 유효. 효력 자체는 유효해요. 자, 다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이어 벌금형, 기간제법을 위반했다. 500만 원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하시고요. 자, 다음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효과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고 있고요. 귀양 여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예외적으로서 노동위원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원의 관장사항이에요. 법원의 관장사항. 그런데 우리가 법원을 통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외적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최저임금 줍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그거 가지고 소송 못하니까 야 이거는 너무나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노동위원회 너네가 이거 사건 받아줘 이거예요. 원칙은 법원. 근데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받아줄 수 있다. 자, 시효는 3년입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에 제공한 근로제공 자체를 무의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계약 해지권은 이때는 해지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다. 그러면 귀양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넘어가시고요.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8강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임금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제 수업은 판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자, 보시면 이제 위약제정금리인데 조금 속도를 좀 더 내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 약정 인정 안 되고요. 손해배상 예정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형식상으로 연수 교육비용 반환 약정을 했을 때 이게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문제인데 이 반환금의 법적 성격이 만일에 위약금이다. 이거 인정 안 되고요. 임금 반환이다. 역시 인정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사용자가 낼 돈이 아니고 근로자가 부담할 돈을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면 받지 않겠다. 이런 비용, 상환, 의무면제 약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얘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훈련,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요.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즉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전제는요, 해당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할 돈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을 전제로 그 의무 재직 기간과 또 위반 시 상환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사인업 보너스와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들 사인업 보너스는 법적 성격이 이직 사례급, 전속 계약급, 임급, 선급급 이 세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만일에 이 사인 플러스 법적 성격이 이직 사례 의무 성격을 간다라면 이미 이직을 한 이상 대가 관계가 있는 어떤 그 의무는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 사례 의무 성격만 간다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와 별개로 우리가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사용자 측은 이 손해를 입증해서 해당 근로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차고 상계 금지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들은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조건을 조건으로 전대책임과 임금 등을 상계하지 못한다. 자, 간단하게요. 사용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사용자가 주체로는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임금가불 여러분도 좀 여기 보시니까 오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임금가불을 하는 거는 전차금 상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가 가능하죠. 무슨 상계하죠? 조정적 상계. 야, 내가 지난달에 돈을 좀 많이 줬어. 계산착오로. 이번 달에 내가 차감할게. 이게 뭐다? 조정적 상계예요. 자, 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계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녀 학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고요. 대부원인 기간, 금액, 이자, 변제 방법 등을 종합 판단해서 그 채권과 인과의 상계가 강제 근로라던가 또는 신분적 구속 위협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서 허용을 해준다. 자, 그리고 만일에 사용자가 상계를 했다. 이 상계는요, 사무상 효력이 당연 무효가 되고요. 예외적으로서 상계가 가능되는 부분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근로자가 하는 상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을 자동 채권하는 상계 허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계 계약도 가능합니다. 조정적 상계도 허용되고 있다. 자, 다음 저금 금지인데 중요한 거는 강제 저금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강제 저금은 우리가 금지가 되고 있다. 얘는 강제 금지 할 수 없어. 자, 근데 의무 저축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의무 저축을 하려면요, 일단 근로자가 위탁을 자발적으로 하고요. 자, 그때 명의는 근로자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가 뭐다? 이 본인이 근로자 명의예요. 근로자 명의. 자,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저축 증서 등을 반환을 요구하면요, 열람이나 반환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된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취업규칙입니다. 자, 취업규칙과 관련해가지고 취업규칙 작성 의무자는요, 상시 근로자를 10명 사용하는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고 있고요. 자, 이때 취업규칙을 작성을 할 때 이때는 일단은 사용자가 하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이때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자, 의견 청취를 듣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는 그 과반수 노조의, 그리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어떤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요, 이런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규칙도 자체규범이니까 해당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두어야 된다. 즉, 법령으로 치면 공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요, 이 신고 의무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법령 규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가요, 취업규칙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취업규칙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지 의무를 위반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적정한 방법에서 반드시 주지는 필요하고요, 주지하지 않았어. 그럼 해당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모르겠죠.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거 위반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못합니다. 이해가 됐죠? 보통 이제 취업규칙과 관련돼서는 어떤 근로조건에 관련돼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있는 거죠. 그리고 징계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이 있어요. 그럼 취업규칙에 징계사를 추가했어. 근로자가 몰라. 그러면 그 취업규칙 적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자, 다음 취업규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취업규칙을 분권할 수가 있다. 여기 별도를 보시면요, 이 별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책이 무거우니까 분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라던가 고용 형태 또는 직종 이런 거에 따라서 근로조건, 근로 형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근로 형태 또는 직종.
자, 이런 특성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 일부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별도 취업규칙 모든 걸 합한 것이 한 개의 취업규칙이 됩니다. 한 권의 취업규칙을 분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시행령 규정에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걸 다 암기를 하시기가 어렵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에 뭐가 있죠? 임금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우리가 휴식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보시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자, 휴식과 관련된 휴일, 휴가 있죠. 자, 그리고 만일에 교대제가 있다. 그러면 교대 근로, 이것도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죠.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쓰지 않아도 돼. 시행되면 써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모든 사업장이 공통되는 것을 절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근무시간. 자, 두 번째는 뭐죠?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방법, 기타 등등 승급이 있고요. 자, 가족수당.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족수당,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보장에 따른 퇴직금,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다 뭐가 되죠? 요것도 우리가 임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얘와 얘를 묶을게요. 퇴직금 등도 임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식비, 작용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우리가 실비 변상비죠. 실비 변상비도 경우에 따라서 뭐로 볼 수 있다? 임금성 인정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묶어버리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한번 자르고 나서 우리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그냥 자르지 말고 이 사람을 교육을 좀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요즘에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모성보험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넣습니다. 왜? 저출산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또 자르고, 자, 그리고 9호부터 또 묶는데 우리가 일하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전과 보호에 관한 예방사항을 미리 정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장 환경의 개선.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신체 안전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다쳤다, 그럼 어떻게? 업무상 또는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이걸 넣고요. 자, 직장 내 괴롭힘도 우리가 안전, 정신적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버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일을 잘하면 표창하고요. 일을 못하면 제재한다. 즉, 직장 질서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내용들 이해만 하시면 틀리질 않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재와 관한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 우리가 감급액과 관련돼서 한 번 감급할 때 1회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1회 금액이라 하면 한 번 감급할 때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1임금 지급에 대한 감급액을 의미하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평균 임금 하루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급을 하는데 6개월 감급 또는 3개월 감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총액의 개념은요, 수회의 임금 지급기에 걸친 감급액을 의미하고 이때는 월급, 일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그냥 일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일 10만 원, 30일 300만 원 하면 한 번 감급할 때 하루치의 2분의 1이니까 5만 원까지. 자, 그리고 총액은 얼마? 300만 원 10%니까 30만 원까지.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총 30만 원이니까 총 몇 회 감급할 수 있다? 6개월의 감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취업규칙 분립변경인데요. 분립변경을 판단할 때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는 복무규율을 강화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불리한 취업규칙 자체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의미하고요. 분립 변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일부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할 때는 이게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을 때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자, 그리고 대상별로 일부 근로한테 유리하고 일부 근로한테 불리할 때는 유불리가 충돌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불리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무 임금 지급이 호봉제에서
우리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바뀌었을 때 일부 그랜트 유리, 일부 그랜트 분리. 그래서 이거를 분리 변경으로 본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글자가 작아졌죠. 내용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작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분립 변경과 관련해서 동의 주체 내용은요. 과반수 노조가 있다. 그때는 이 노조를 대표하는 조합장이 우리가 동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노조 조합장은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개별 근로자들은 어떤 동의, 위임 이런 것들은 요하지 않는다. 개별 근로자 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만일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인데 이때 근로자 과반수가 뭐다?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회의 방식. 자, 그리고요. 전체 직원이 많으면 부서별 취합도 가능하다. 자, 이때 회의 방식을 할 때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 자,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다만 설명을 한다거나 홍보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노사협의회에서 우리가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조위원장이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견임한다. 두 사람이 같아. 이때는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노사협의 근로자위원들이 동의해 주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일부 근로자한테 유리하고요. 일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근로조건이 하나 근로조건 체계 내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라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입니다. 이때 집단을 포함한 이때 근로자 집단은 전체 근로자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불이익을 받는 집단 외에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집단이 없으면 현재 불이익을 받는 집단만이 동의주체의 범위가 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동의 위반 효력입니다. 자, 만일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요.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판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들고 있는데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서 원칙으로 무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제3자가 봤을 때 야, 그래도 이거는 절차 위반이지만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우리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다만 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우리가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추상적 해석에 의한 우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으로 이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판례로서 법 적용을 배제하는 거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우리가 수용하고 들어온 신규 입사자 있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추후에 소급해서 동의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득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대함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만일에 이 노조 측, 근로자 측에서 소급 동의를 인정했다라면 이때 어떻게 한다? 그냥 소급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취업규칙 효력인데요. 자, 취업규칙이 지금 상위법과 관계가 있을 때 자, 그럼 취업규칙 상위법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을 보시면 취업규칙은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때 어긋나서는 뭐로 보죠?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 즉 하회로 해석합니다. 취업규칙이 우리가 법령보다 유리해. 당연히 취업규칙 적용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취업규칙이 단체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법령과 어긋나면 안 된다고 똑같이 해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용노동장관은 법령 단체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자, 이거는 하위법과 관계죠. 그래서 취업규칙의 효력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효력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 일부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일부 무효고요. 자,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 그리고 우리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법원에서 우리가 했던 판례 있죠. 그래서 종전의 유리한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했을 때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우리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판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수업 시간이 3강인데 4강 같은 3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임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임금의 개념은 간단하죠. 누가 준다? 사용자가 누구한테? 근로자에게. 왜 준다? 근로대가로 준다. 그리고 명칭 불문한다. 명칭 불문한다.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임금 이분서를 취했기 때문에 근로대가에 따른 교환적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주의에 따른 생활보장적 임금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어요.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고 다 근로대가인 교환적 임금만 인정하고 있다. 자, 팁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준다? 사용자가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니까 팁은 원칙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만 이 팁을 다 모아가지고 회사 측이 일괄 관리해서 재배분한다. 이때는 우리가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택시기사료와 관련해서 산학금 초과 수익금도요, 우리가 운행과 관련된 근로제공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근로자에 지급되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할은 근로자가 내고 5할은 사용자가 내는 거죠. 자, 이거는 사용자가 공단에 내는 거잖아요. 이건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자한테 내는 돈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근로대가인데 여러분들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이 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판례가 보강이 되고 있는데, 자, 사용자가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왜? 일했으니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고 명칭 불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근로 제공 형태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단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명칭 불문하고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근로 대가라 함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급 의무가 개별 근로자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돼요. 대표적으로 축의금, 뭐 상조 조의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돼가지고, 얘가 왜 순서가 바뀌었네. 자, 그래서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돼가지고요, 여기 임금성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있는데, 자, 인정되는 거는 판례에 따라서 정기적, 계속적 지급되는 연구수당 등 실비 변상비. 자, 실비 변상비는 원칙은 임금성이 부정되지만, 우리가 명칭 불문하고 그 실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임금성 인정될 수가 있고요. 자, 복리후생비도 원칙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만, 임금 명칭 불문하고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이때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상여금도요, 원래는 은혜적 금품인데 우리가 그 성질이 계속적 정기로 지급됐다. 정기 상여금 성격을 띠니까 인정하고 있고요. 또 성과급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급 대상 이전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우리가 지급한다. 그러면 매번 그 성과는 달라지니까 지급액은 변동된다 하더라도요, 지급 시점에서는 그 성과는 기왕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되는 거는 원칙적인 실비 변상비,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지급할지 말지, 얼마를 지급할지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 그리고 판례에 따를 때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 그리고 경조비 이런 것들, 또 해고 예고 수당, 재해보상금, 귀양여비, 또 소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분쟁 해결금 성격을 띠고 있는 화해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아, 참, 제가 처음에 두 줄 말씀드릴 때 했어야 되는데 제 교재 특징은요, 핵심소송노동법을 다 제가 다시 요약을 한 건데 해당 내용을 보시면 핵심소송노동법은 일단 포인트가 기출 지문은 다 형광되어 있고요. 오답 지문은 그 위에 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파일로 우리가 그냥 1도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형광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밑줄 쳐지고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다 기출 지문. 기출 지문. 자, 그리고 볼드체가 아니면서 밑줄 쳐지게 있는 거는 기출은 안 됐지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강약 조절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상임금입니다. 자,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요. 개념을 보시면은 통상임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냐? 미리 정해놓은 소정근로 대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급하는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요.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놔야 돼요. 정한. 자, 그래서 여기 통상임금 개념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성질이 소정근로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등 금액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정사유는 우리가 여기 두 문자로 할게요. 가해 연출체 하겠습니다. 가해 연출체. 이렇게. 그래서 가산임금, 해고해고수당, 연차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그리고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가해 연출체. 이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자, 그러면 통상임금을 구체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통상임금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객관적 성질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객관적 성질이 첫 번째 소정근로 대가고요. 자, 두 번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자,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는 뭐냐? 소정근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소정근로 대가로 하는 거고요. 소정근로를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연장근로죠.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정기적 지급은 뭐냐? 비록 1임금 지급기를 초과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라면 우리가 2달 텀, 석 달 텀 이거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일률적 지급인데 일률적 지급은 우리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 그 특징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고정적 조건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정근로 가치평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수당과 관련해 가지고요.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만 우리가 추가로 줬다. 이때는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는 본인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인 기여분을 줬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가 본인 기여분 얼마씩은 받겠죠. 그 금액은 뭐가 된다? 임금성 인정된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지급 제한 사유를 둬요. 지급 제한 사유. 자, 이런 지급 제한 사유를 뒀다고 해서 일률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일률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 사유를 둬서 돈을 못 받는 경우는 그러한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개별 근로자가 특수한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고정성인데요. 고정성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는 성질을 의미하고요. 또 고정적 임금이라 함은 우리가 하루 근무하고 나갔다 하더라도요. 그 하루분에 대해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도 임금을 우리가 고정적 임금이라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징표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속기간에 연동된다. 이거는 통상임금성 인정되고 있고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 조건을 추가하는 거죠. 조건 추가.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된다. 조건을 추가한다. 조건을 추가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재직중 조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2차 기출 논점이죠. 자, 재직중 조건은 원칙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고요. 고정성도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성이 부정이 되지만 이제 문제는 정기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 상여금을 단순하게 우리가 재직중 조건을 두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격과 관련된 우리가 그 임금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근무 실제에 연동되는 임금인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지급 대상 기간 이전 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번 그 성과는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지급 시점에 그 성과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니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져 있죠. 그럴 때는 이때는 고정성 인정됩니다. 자, 다만 지급 대상 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업적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고정성이 부정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통상임금 배제합의인데요. 자, 통상임금 배제합의는 우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를 의미하고요. 자, 이거는 가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통상임금 지급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유에 대해서 배제할 때만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거는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통상임금 제외 합의 효력은 무효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 차익 청구를 하는 걸 사용자가 야, 너 왜 했던 말이랑 달라. 신의칙 위반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원칙은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익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익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통상임금 배제 합의는 무효니까 차익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서 신의칙에 반해서 차익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건을 보시면은 신의칙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요. 또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이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납득할 만한 우리가 특별한 사정.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근로자가 원래 합의한 사안 이상의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두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업이 이제 휘청할 정도, 기업을 위태롭게 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배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다만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양이 많아서 평균 임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은 올해 2차에서도 굉장한데요. 자, 평균 임금은 우리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걸 평균 임금이라고 하고요. 자, 사유는 앞글자만 동그라미 칩니다. 퇴유, 연재, 감이라 할게요. 퇴유, 연재, 감. 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평균의 산정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랑 제6호 그리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총일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처음에 자, 여기 1번 총액을 산정해야겠죠. 그러면 사용자로서 맡은 금원이 임금성이 인정된 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상으로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발등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명칭 불문하고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짜잘한 문제가 있는데 임시로 지급된 임금, 기타 수당. 자, 임시로 지급된 거 얘는 안 돼요. 자, 그런데 통화 위의 것으로 지급되는 거. 자, 이걸 뭐죠?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는 시행령에 따를 때 원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얘는 예외로 인정. 자,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관련 시행령 규정은 안 되는 걸 보고 있는데 실제 판례는요. 현물급여는 통합을 원칙에 반할 뿐이지 근로대가로 지급되다라면 모두 임금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출제가 되면 오답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른 정확한 답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인데 우리가 실수령에 대해서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즉 여러분들 네트제라고 하는 거죠. 네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월 300을 준다. 그러면 이 월 300에 대해서 4대 보험 처리 다 하고 소득세 다 떼고 그리고 실지급액이 다 주는 건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트제를 합니다. 세금 떼는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실제 수령 받는 거를 뭐 250, 300으로 해달라. 그럼 역산해가지고 우리가 임금 계약 연봉 계약서 쓰고요. 거기서 4대 보험 처리 다 하고 실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 측에서 대납을 해주는 근로소득세 또 4대 보험료. 자, 요거 다 뭐로 본다? 임금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학금 초과 수익금인데요. 개인이 직접 귀속시켰다. 이때는 산학금 초과 수익금이 평균의 산정 기초에 들어가지 않는데 회사에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납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 가능성이 있죠. 관리 가능성. 자, 관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의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원래대로 돈을 못 받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다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수, 그리고 사, 그리고 산, 그리고 업, 그리고 아, 쟁, 그리고 병, 그리고 다시 상자 승인의 사. 이렇게 할게요. 수사산업 아쟁병사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자, 이 수사산업 아쟁병사 기간은요, 근로자 정당한 권리 행사 기간이나 또는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을 할 때 그 기간 및 그리고 그 총액에서 다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쟁행위는 정당한 쟁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직장 폐쇄 기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정당한 직장 폐쇄 기간, 위협한 직장 폐쇄 기간, 자, 여기에 대한 판례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쟁의에 참가자는요, 직장 폐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쟁의에 참가했으니까 그 자기가 참여한 쟁의의 정당성 여부로 다투면 되는 거고요. 직장 폐쇄는 쟁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적법하게 직장 폐쇄했어. 그럼 대상이 누구다? 쟁의 불참가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당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에 포함이 되니까 산정 기간에서 뺀다 안 뺀다.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직장 폐쇄 기간이 근로자 위협한 쟁의 기간과 겹친대요. 그럼 위협한 쟁의 기간에 겹쳤으니까 이거는 해당 근로자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시행령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직장 폐쇄 적법성, 그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직 의무도 존무 등을 고려하지 않아요. 제 일률적으로서 직장 폐쇄 기간이 노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쟁의 기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답니다. 다시 한번 쟁의에 참가했어. 직장 폐쇄 영향 안 받습니다. 직장 폐쇄는 쟁의 불참가자예요. 만일에 쟁의 참가자가 직장 폐쇄의 적법성에 영향을 받으려면요. 업무 복귀 의사를 했는데 그 업무 복귀 의사가 진정성 인정될 때 그때는 신분이 쟁의 참가자에서 쟁의 불참가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산정 방법인데요. 자, 2단계 산정 방법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행령 제4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방법 여기 있네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 시행령 제2조. 자, 이 3조는요. 일용직이에요. 일용근로자. 일용직이니까 요걸 3조는 제외하고, 자, 1단계 방법에 의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래서 시행령 제4조에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대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산정할 수 없다는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자, 두 번째, 요거 산정을 했는데 그 산정 결과가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가 다시 현저하게 적거나 현저하게 많은 경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평균임금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즉, 정상적으로 돈을 받던 시점으로부터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을 총 일수 나눈다 해서 기산일을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단계가요. 평균임금 보장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 그러면 뭐로 본다?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두 번 출제됐는데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누가 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하는데 이때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우리가 평균임금까지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임금의 지급 방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